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 볼 자료들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최근에 읽은 경제사 기록들 중에서 진짜 가장 흥미진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다룰 내용이 진짜 재밌죠? 그렇죠. 오늘의 핵심 분석 미션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막 달달 외웠던 지루한 탐험의 시대, 그 역사 시간을 다시 하자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역사 복습 시간이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숨쉬듯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또 여러분 주식 계좌에 있는 포트폴리오, 심지어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그 일상적인 보험 있잖아요. 이것들의 진짜 기원이 바로 이 시기에 뼈대를 갖췄다는 사실을 추적해 볼 거거든요. 사실 교과서에 나오는 위대한 항해사들의 모험담 이면에는 아주 철저한 경제적 동기랑 자본의 민낯이 숨어 있거든요. 오늘 분석할 자료들이 바로 그 부분을 기술 발전, 식민주의, 무역, 그리고 인류의 꽤 어두운 이면까지 싹 다 연결해서 하나의 거대한 경제 시스템으로 보여줍니다. 네, 그래서 본격적인 시작이 없어서 제가 여러분의 호기심을 확 자극할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세계 최고의 명문으로 꼽히는 예일대학교 아시죠? 이 예일대학교가 사실은 부정부패로 해고된 직원의 검은 돈으로 세워졌다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셨나요? 저도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다가 16세기의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끔찍한 마녀 사냥 있잖아요. 그게 종교적 관기가 아니라 사실은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경제 불황 때문이었다는 건요. 오늘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은 이런 파편화된 사건들이 어떻게 오늘날의 글로벌 경제 지도를 완성했는지 그 빅픽처를 아주 선명하게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맞습니다. 언뜻 보면 다 다른 이야기 같지만 기저에는 경제적 동기 그리고 위용 관리라는 아주 튼튼한 끈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모든 나비 효과의 시작이었던 기술 일하기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보통 15세기 유럽이 돈이 많아지면서 배의 투자를 엄청 시작했다고 하잖아요. 네, 거의 오늘날 실리콘밸리 벤처 투자 붐이랑 비슷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딱 그 느낌이죠. 그 당시에 선박기술 발전이 그냥 나무 판자 덧대는 수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3개의 돛대가 달린 전장범선이 등장했고 이제 노를 젓는 대신 키를 써서 조종하고 맞바람을 뚫는 돛까지 고도화가 됐어요. 거기다 아주 정교한 나침반도 있었죠. 맞아요. 그리고 별의 위치로 위도를 재는 성반, 그 아스트롤라베라는 기구까지 도입됐잖아요. 이게 장거리 항해를 가능하게 한 엄청난 기술적 담보였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부분은 이 모든 혁신적인 기술 발전의 핵심 동기가 결국 돈이었다는 겁니다. 순수한 호기심이 아니라요? 그렇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인도로 가는 길인 줄 알고 아메리카에 도착한 그 유명한 실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서인도 제도라고 부르게 된 거고요. 아, 맞네요. 그리고 1498년에 바스코다가마의 인도 해로 개척, 1519년에 마젤란의 세계 일주까지. 사실 마젤란 본인은 세계 일주 중에 필리핀에서 사망하거든요. 살아서 돌아오지를 못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위대한 모험가라기보다는 목숨의 담보로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찾기 위해 자본을 끌어모았던 16세기식 하이리스크 스타트업 창업자에 더 가깝다는 거죠. 완전히 목숨을 건 벤처 투자판이었네요. 그리고 이 신대륙 발견이라는 벤처 투자가 공급망을 완전히 뒤집어 놓잖아요. 1500년대에 일어난 이른바 콜럼버스의 교환을 보면 진짜 식탁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옥수수나 감자가 넘어오기 시작했죠. 네, 아메리카에서 유럽으로 옥수수, 감자, 고추가 가고 반대로 유럽에서 아메리카로 오렌지, 설탕, 돼지가 건너가면서 완전히 새로운 글로벌 무역망이 형성됐어요. 하지만 무역선이 상품만 싣고 다닌 건 아니었죠. 이 교환이 가져온 아주 치명적인 인구학적 비극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아, 그 질병 문제요? 맞습니다. 유럽인들이 건너할 때 천연두, 홍역, 독감, 수두 같은 병원균이 같이 넘어갔어요. 면역력이 전혀 없던 아메리카 원주민 사회는 말 그대로 붕괴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특정 지역에서는 인구의 80% 이상이 몰살당하는 끔찍한 결과가 나왔죠. 인구의 80%면 사실상 그 대륙의 기존 경제 시스템이랑 노동력이 그냥 물리적으로 완전히 증발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무역의 양면성이 진짜 잔인하네요. 그래서 이 텅 빈 노동력을 채우기 위해서 자료에 나타난 가장 끔찍한 시스템이 가동됩니다. 대서양 노예 무역이죠. 여기서부터 진짜 역사의 분위기가 확 무거워집니다. 통계를 보면요. 1501년부터 1866년까지 무려 1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엄청난 숫자죠. 1700년대에는 아프리카 인구의 10%가 팔려나갔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노예선의 환경이 너무 참혹해서 10명 중 1명 이상이 항해 중에 사망했고요.
미국 뉴올리언스 노예시장 기록을 보면 팔려온 사람들의 80% 이상이 부모, 자식 같은 직계가족과 생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철저히 객관적인 경제 구조로만 분석해봐도 이 끔찍한 비인간적 시스템이 국가 산업을 굴러가게 하는 핵심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설탕, 후기에는 목화와 담배 재배에 이 막대한 노동력이 투입됐거든요. 다 노동 집약적인 산업들이네요. 그렇죠. 포르투갈이 이 전체의 노예 수송의 절반을 책임졌는데 그중 3분의 1을 브라질로 보냈습니다. 영국의 경우는 1700년대 말 국민소득의 5% 정도가 이 노예 노동에 기반한 무역에서 챙출됐을 정도니까 유럽 부의 원천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리적 패턴이 하나 나오거든요. 왜 하필 아프리카가 공급처가 됐을까요? 결국 질병의 분포가 이 끔찍한 노예 무역의 방향을 결정했다는 분석이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유럽인들도 현지 질병에는 엄청 취약했거든요. 1600년대 초에 영국 청교도들이 탄 메이플라워호. 원래 남미 가야나로 가려고 했었다는 일화 아시죠? 아, 맞아요. 거기로 가려다가 높은 사망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목적지를 미국으로 바꾼 거잖아요. 서아프리카 쪽은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말라리아 같은 질병 때문에 정착민의 절반이 도착 첫 해에 사망했어요. 그래서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처럼 사망률이 낮은 곳은 유럽인들이 직접 살아야 되니까 철도 깔고 대학 지르면서 투자를 한 거고요. 반대로 사망률이 끔찍하게 높은 지역들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나 콩고 같은 곳이요. 네, 그런 것들은 행정기관을 세울 수가 없으니까 투자 대신 극단적인 착취 구조가 생겨난 거죠. 나중에 벨기에 레오폴드 2세가 콩고에서 현지인들 무자비하게 신체 절단하고 학살했던 그 만행도 결국 이 고착화된 착취 구조 때문이잖아요. 질병이 제도의 성격을 갈라놓았다는 게 진짜 경악스럽습니다. 이어서 대서양 무역의 또 다른 핵심인 은, 바로 귀금속 유입 이야기를 해봐야겠습니다. 1500년부터 1800년 사이에 멕시코랑 볼리비아에서 스페인으로 수만 톤의 은이 쏟아져 들어온 그 사건이요? 그야말로 돈벼락이었죠. 이때 영국 해적 프랜시스 드레이크 에피소드가 진짜 재밌잖아요. 이 사람이 스페인 배를 털어서 36kg의 금이랑 26톤의 은을 약탈해 영국으로 가는데 영국에서는 완전 영웅 대접을 받고 스페인에서는 천하의 범죄다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반전은 스페인의 경제 붕괴입니다. 은을 그렇게 많이 뺏겨고도 스페인으로 엄청난 금은이 들어갔을 텐데 붕괴했다고요? 현대 경제학에서 말하는 자원의 저주라는 개념이 여기서 완벽하게 들어맞습니다. 막대한 귀금속이 쏟아져 들어오니까 오히려 스페인 내부의 화폐 가치가 폭락하고 극심한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해버린 거예요. 아,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물가가 미친 듯이 치솟은 거군요. 요즘 우리가 과도하게 화폐 발행하면 겪는 그 인플레이션이랑 똑같네요. 정확합니다. 특히 안달루시아 지역의 피해가 컸는데요. 물가가 오르니까 제품 가격 경쟁력이 떨어져서 제조업자들이 줄줄이 파산합니다. 가장 부유하고 강력했던 스페인이 불과 200년 만에 후진국으로 전락한 이유가 바로 이 자원의 저주 때문이었죠. 와, 넘쳐나는 자원이 오히려 국가 경제를 망쳤다는 게 진짜 아이러니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국과 국가들의 무역 이야기였다면 이제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 세계 역사를 바꾼 스토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602년에 설립된 다국적 기업. 바로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입니다. 향신료, 비단, 커피 등을 거래하며 수백 척의 배를 굴렸던 곳이죠. 네, 이게 세계 최초의 상장 기업이잖아요. 왜 하필 이 시대에 주식회사라는 개념이 탄생했을까요? 해상 무역의 급단적인 위험성 때문입니다. 배를 띄우면 해적을 만나거나 폭풍우에 침몰하거나 괴열병에 돌거나 하는 엄청난 리스크가 있었거든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 배에 자기 전 재산을 올인하는 건 진짜 미친 짓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한 배의 돈을 다 넣지 않고 여러 항해의 소액으로 나눠서 위험을 분산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현대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서 여러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네요. 완벽히 일치하죠. 물론 독점권을 휘둘러서 소비자 물가를 폭등시키는 부작용도 명백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래도 상거래 위주였다면 그 뒤를 이은 영국 동인도 회사는 진짜 한술 더 뜹니다. 이 회사는 폭주를 해요. 자체 군대를 가지고 화폐도 주조하고요. 세금도 걷고 형사재판까지 했죠. 네, 나중에는 인도 대륙의 3분의 2를 지배하잖아요. 인도네시아 향신료 제도를 두고 네덜란드랑 4차례나 전쟁까지 벌입니다.
국가가 아니라 일개 주식회사가요. 게다가 이 영국 동인도 회사가 우리가 아는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의 흑막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들이요? 미국 독립혁명의 도화전이었던 보스턴 차 사건 때 바다에 버려진 그 차가 바로 이 회사 재고 물량이었고요. 중국에 억지로 아편을 팔아서 아편 전쟁을 촉발시킨 것도 바로 이 기업입니다. 와, 현대사로 그렇게 연결되는군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던졌던 예일대학교의 비밀을 여기서 풀어드릴게요. 유명한 홍차 브랜드 창립자인 토머스 트와이닝, 그리고 예일대 설립 후원자인 엘리후 예일. 이 두 사람이 모두 이 악명 높은 영국 동인도회사 출신입니다. 두 사람 다 거기서 일했었죠? 심지어 엘리후 예일은 인도에서 부패 혐의로 해고를 당해요. 그리고 그 부정하게 축적한 검은 돈을 나중에 대학 설립 기금에 보탰고 그 이름을 따서 지금의 예일대학교가 된 겁니다. 지성의 전당의 뿌리가 이 제국주의 기업의 부패 자본이었다는 사실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이렇게 바다에서의 엄청난 위험을 주식회사라는 형태로 다뤘다면 육지에서는 위험을 어떻게 다루었는지도 봐야 합니다. 해상의 위험이 만들어낸 발명품이 주식회사 말고 또 있죠. 아, 보험이요. 네, 고대 그리스의 선박저당 채권이나 1293년 포르투갈 디니스 왕이 만든 유럽 최초의 해상보험 기금이 바로 오늘날의 보험과 원리가 완벽히 같습니다. 배가 침몰할 위험에 대비해서 돈을 모아두는 거요? 그럼 바다 말고 당시의 인류가 겪는 가장 큰 육지에서의 위험, 그러니까 가난이나 자원 고갈은 사회가 어떻게 대처했나요? 이게 참 가혹한데요. 1500년대 영국 기록을 보면 국어라는 빈민에게 채찍질을 하거나 교수형에 처하거나 심지어 몸에 불황자를 뜻하는 V자 낙인을 찍었습니다. 와, 빈곤을 지원해줘야 할 위험이 아니라 범죄로 취급한 거네요. 그러다 사회적 한계에 부딪히면서 1561년 프랑스 물냉칙령이나 1601년 영국 빈민법 같은 구호제도가 생기긴 합니다. 국가가 드디어 빵을 주기 시작한 거군요. 그런데 여기서 국가에 아주 팍팍한 도덕적 계산이 들어갑니다. 무상으로 빵을 주면 하층민의 노동 의욕을 꺾을까 봐 극도로 불안했거든요. 아,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받을 자격이 있는 빈민과 자격 없는 빈민으로 철저하게 나눈 거군요. 질병이 있으면 도와주고 건강하면 게으르다고 낙인 찍고. 맞습니다. 이 빈민법이 한창 시행되던 사회적으로 팍팍한 시기, 즉 1590년에서 1610년 사이에 활동했던 작가가 바로 그 유명한 윌리엄 셰익스피어입니다. 아, 셰익스피어요. 문학작품 속에 경제학이 있다는 건가요? 네, 템페스트에서는 교역과 자연재해의 위험을 다루고 베니스의 상인에서는 계약 이행과 채무 불이행 리스크를, 헨리 4세에서는 희소성의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루죠. 오늘날과 다를 바 없는 경제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진짜 신기하네요.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살던 이 시대가 방금 말한 노예제도 그렇고 미신과 광기의 시대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1500년대부터 1600년대까지 무려 10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주로 가난한 과부들이었죠. 마녀로 잔혹하게 처형됐습니다. 마녀 사냥이요? 근데 이게 보통 종교적 광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경제학자 에밀리 오스터의 아주 소름 돋는 데이터 분석이 등장하죠. 에밀리 오스터의 분석에 따르면 마녀 재판을 촉발한 가장 강력한 예측 변수는 종교가 아니라 바로 흉작이었습니다. 흉작이요? 농사를 망쳐서요? 네. 경제 상황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굶어 죽어나가니까 사회적으로 희생양을 찾았던 거죠. 실제로 마녀 재판이 가장 극심했던 1590년대 그리고 1680년에서 1730년 사이가 기후가 급격히 추워진 소빙하기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소름 돋는 데이터가 나옵니다. 날씨가 추워져서 농사를 망치고 지역 경제가 붕괴하니까 그 고통의 책임을 전가할 가장 약한 사람들을 마녀로 몰아 불태웠다는 거네요. 경제적 결핍이 만든 가장 잔혹한 사회적 부작용이 바로 이 마녀 사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료들을 통해 짚어본 내용들을 한번 쭉 요약해 볼까요? 도체 모양을 바꾼 그 작은 기술적 혁신이 신대륙 발견으로 이어졌고 이게 결국 끔찍한 전염병과 잔혹한 대서양 노예무역을 만들어냈습니다. 항해의 엄청난 위험을 분산하려고 세계 최초의 거대 다국적 주식회사가 탄생했죠. 그리고 보험이 하는 금융기법도 생겨났고요. 하지만 거시경제가 기후변화로 인해 붕괴했을 때는 이웃을 마녀로 몰아가는 그 서늘한 집단적 광기까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결국 이 탐험의 시대는 단순히 지도를 넓힌 낭만적인 시기가 절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글로벌 경제, 주식시장, 보험,
그리고 부와 빈곤을 가르는 제도의 지도를 그려낸 결정적이고도 치열한 시기였음을 아는 게 이 딥다이브의 의미죠. 네,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고민해 보실 만한 질문을 하나 던져드릴게요. 소빙하기에 극심한 흉작과 경제적 고통이 16세기 평범한 사람들을 마녀 사냥이라는 광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거미줄처럼 연결된 이 현대사회에서요. 만약 심각한 경제 위기나 통제할 수 없는 기후변화가 닥친다면 우리는 과연 그 16세기 사람들보다 이성적일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 시대의 마녀는 또 누구로, 어떤 기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던진 이 묵직한 질문의 여운을 곱씹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번 자료 분석 시간에 또 새롭고 예리한 지식들을 담아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